자, 인문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덕창 법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인문특강인데 사실 원래는 학원 측에서 6시간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PPT하고 여기 유인물에서 6시간짜리를 제가 준비했는데 이제 학원 측에서 3시간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PPT 위주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유인물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거는 기본적인 용어 같은 거 제가 실어놓은 건데 원래 제가 3시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학원 측에 처음 6시간 하라 해서 6시간 준비했는데 다시 정상으로 3시간으로 했거든요. 뭐 회계학 이런 것, 경제학 이런 것들은 6시간, 9시간 하는 게 맞고, 근데 이 인문특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과목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인물은 제가 오늘은 안 하고 되도록이면 인문특강, 오늘은 이 법에 대해, 이 감정평가 관계법규 법 자체에 대해서 9개 법률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 다음에 공부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할게요. 첫째 시간은 우리 시험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감정평가 관계법규 자체의 설명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자격증이 있죠. 제가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시행규칙에 이 자격증이 견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거 따시려고 하시는 건데 다른 자격증들은 보통 이게 상장처럼 돼 있는데 여기는 수첩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그냥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국가에서 마련된 자격증은 이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 경쟁이죠. 제한 경쟁. 다시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경쟁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 경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해서 되지 않고요. 또 너무 과욕을 부리지는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너무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작심삼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운동 안 하다가 운동하겠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가격한 운동을 하면 몸을 다치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레이스니까 차근차근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팍 하다가 안 되면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뭐 제 자격증은 있는데 우리 시험과 관련된 것은 여기 뭐죠? 공인중개사 시험이죠. 혹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보신 분들이 많이 또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감정평가 관계법규가 조금 쉽죠. 왜냐하면 4분의 3을 이미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것에 속하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새로운 분들은 조금 다르죠. 공부 얘기를 좀 하려는데 여기 이게 무슨 사진 같아요? 요거 저는 이제 공부하는 걸로 생각해서 이걸 해놨는데 여러분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 시공간을 너무 규약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딱 뭐 어디 가서 공부를 하고 몇 시에 공부하고 요게 잘 맞는 분이 있고 새벽에 공부 잘 되신 분 있고 야간에 잘 되신 분 있고 아침 일찍 잘 되신 분 있고 또 이런 독서실은 뭐 답답하신 분도 있고 이래요. 무슨 말이냐? 공부는 잘 되는 곳에서 잘 되는 시간에 하시면 돼요. 꼭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머릿속에 이게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수업을 오늘 들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견상 보면 수업 들으러 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 인지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견상 수험생이 되면 안 돼요. 남이 봤을 때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온다 진짜 대단하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침 좀 늦게 나가고 좀 일찍 들어와. 그런데 그 시간을 굉장히 임팩트 있게 지내는 사람이 진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제대로 공부하고 있느냐는 본인밖에 몰라요. 멍 때리고 아무리 책상에 많이 앉아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불안한 마음에 안전해 있지만 공부는 안 된다. 이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잘 되는 곳을 찾아가고 그거는 마음가짐도 그래야 돼요. 요 밑에는 뭐예요? 이거 잘 안 보이는데 그 성적에 잠이 오냐 이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잠은 좀 충분히 자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몽롱한 상태에서는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똑같아요. 자기 몸과 마음을 최대한 공부에 적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상태에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비몽사몽 간에 시간만 보내면 의미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공부는 여러분이 최적의 조건을 최대한 만들어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그냥 하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미 감정평가사 이제 뭐 합격 설명회도 들으셨고 했기 때문에 이미 좀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시험 공부하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플랜을 나름대로 잘 짜셔야 돼요. 자, 우리 시험 첫 번째가 부동산학 원론이죠. 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학 개론이라고 하고요. 어제 우리 이종수 평가사님이 얘기하셨듯이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언론이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온다. 이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민법이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문과 자격증, 소위 말하는 문과 자격증은 민법이 다 들어가요. 다만 회계사만 안 들어갑니다. 회계사는 워낙 수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민법은 안 들어가고 세무사도 원래 안 들어갔는데 민법 총칙만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싹 다 있습니다. 그만큼 민법은 우리 문과 자격증에서 필수예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필수. 특히 민법 총칙은 모든 법의 총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물권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걸 하니까.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총칙에서 일부는 안 배우거든요. 그 앞부분, 그것만 보충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 문제만 한번 풀어보시고 이 차이점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자, 경제학이죠. 보통 법과 학이 있는데 학이 잘 맞으신 분 있고 법이 잘 맞으신 분 있어요. 근데 학도 또 그냥 문헌에 의해서 글로써 이루어진 거 있고 이렇게 그래프나 수치가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과적 머리가 더 필요해요. 사실 문과적 머리보다는 이과적 머리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잘한 사람 잘하지만 안 되시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경제학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회계사보다는 조금 쉽대요. 그리고 노무사도 경제학을 1차에 선택 과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경제학도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회계학보다는 좀 쉬운데 그래서 조금 노력을 좀 많이 하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요게 같은 시간에 봅니다. 같은 시간에. 아무래도 뭔가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조금 확보되면 조금 더 잘 볼 수 있고 이렇게 학원론이나 민법처럼 읽으면 OX 판단되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때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현장에서. 자, 회계학이 이제 들어가죠. 이 회계학이 가장 어렵다고 평가되고요. 시험 꽈랑률도 제일 높고 평균도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회계학은 저도 회계학을 처음 배웠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중학교 때 부기, 차변, 대변, 자본, 수익, 뭐 비용,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럴 때는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기입해 이런 거라서 다 계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수학을 잘하신 분들, 규칙대로 잘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 경제학 잘하시면 회계학 잘해요. 보통은. 근데 여러분이 어찌됐든 간에 근데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는 뭐죠? 시간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1차에 그 힘을 주는 게 적기 때문에 조금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도 조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좀 부지런하신 분들이 잘하거든요. 규격화된 것을 잘 따라서 좀 부지런하게 연습하신 분들이 잘하니까 회계학은 궁극적으로 우리 감정평가 관계복귀랑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감정평가 관계복귀를 시간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회계학에 좀 시간을 많이 몰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계학이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를 통과하시는데 2차는 세 과목이죠. 이론. 그 다음에
보상법규라고 그러죠. 똑같이 법규인데 여기는 이제 보상법규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실무, 이렇게 세 과목이에요. 가장 어렵다고 보는 게 이제 실무인데 사실은 과목에서 실무가 있다는 게 좀 웃기죠. 원래는 실무는 합격한 이후에 해라 이런 말 하지만 우리는 실무를 시험으로 보고 있어요. 실무를 시험에서 본다는 것은 뭐죠? 사실상 합격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실무에 나가서 할 일을 이미 시험으로 본다니까 이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부동산학 원론이 토대에서 이론이죠. 여러분이 감정평가할 때 일정한 이론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보상법규와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서 두 법이 2차에서 포함되고요. 토지보상법이 플러스되고 다만 1차는 조문, 2차는 판례, 행정법 쪽으로 흘러가요. 판례 위주로 가니까 영역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런 이론과 법에 근거해서 실무, 여러분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안 적은 게 이 회계학도 실무에 연결이 됩니다. 회계학도. 회계학을 조금 잘해 두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모두 통과하셔야만이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자, 한번 볼까요? 우리 합격률. 여기 대상은 접수 인원이에요. 2,000명 했었죠. 그러다가 2,500명 좀 늘었죠. 갑자기 4,000명이 됐어요. 올해. 엄청나게 많이 는 거예요. 대폭 증가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었냐. 더 뽑게 됐거든요. 180명 했는데 200명으로 20명 더 뽑았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노무사도 몇 년 전에 200명에서 250명 대폭 늘렸고 법무사도 올해 10명 더 늘렸어요. 120명인데 130명. 뭐 정부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서 조금씩 늘어났는데 우리 간평도 180에서 200명으로 좀 늘어났어요. 최소 합격 인원이. 뭐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전문 자격증 보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무래도 뭐 경기 활동과도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합격률을 볼까요? 44%좀 세죠. 이건 많이 합격한 거. 50%도 가까우면 이건 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뚝 떨어지죠. 요건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요거는 회계학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30%대. 올해가 제가 봤을 때 적정해요. 30%대는 좀 적정한 거예요. 그런데 30%대니까 3명 중에 1명만 합격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1차를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좀 달라요. 회계사 공부를 했다 그러면 경제학과 회계학을 먹고 들어가죠. 공인중개사를 했다 그러면 민법, 학원론,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거의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은 빼고 완전 노베이스다 했을 때는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요 때는 좀 다르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뭐죠? 3명 중에 1명만 합격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2차 합격률을 봐볼까요? 지금 대상이 1,300명이죠. 이거는 2차 시험 보는 사람이죠. 조금 늘어나다가 비슷해지죠. 근데 올해 지금 벌써 1,000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험 보는 사람이 올해는 더 많게 되고 합격률이 10%대예요, 지금.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9%, 10% 미만이었어요. 9%대. 근데 지금 추세로 가자면 뭐예요? 요게 합격률이 더 낮아집니다. 좀 그 10%대 미만으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더 많이 지원하고 한 30%대 유지시켜주면은 요거는 지금 10% 미만으로 떨어질 거예요. 요것도 쉽지 않은데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말 어려워지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굳건히 잡고 공부하셔야 돼요. 어차피 들어온 거 끝장을 봐야 되잖아요. 하다가 말 바에야 안 하는 게 나아요. 공부는 하려면 끝장을 봐고 차라리 중간에 포기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자, 평균을 보시면요.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죠. 50점대 후반을 유지하면서 꽈락률도 20% 미만 이렇게 유지해요. 여기 이제 쉬운 과목이라 하지만 평균을 보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니, 감정평가 관계법규가 상대적으로 쉽다지만 그럼 쉬우면 한 평균 60, 70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50점대가 많다는 소리예요.
40점대도 많고 60점대, 70점대 이렇게 분포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평균이면 보통 산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 관계법규도 그냥 하면은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온다.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과목은 없다. 자, 회계학은 뭘까요? 평균이 40점대 머물러다가 2020년에 40점대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평균이. 요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배를 마시죠. 60%의 꽈락률은 엄청난 거죠. 올해는 다시 조정돼서 30% 꽈락률. 그래서 회계학을 꽈락을 넘기셔야 돼요, 진짜. 꽈락 넘기셔야 돼요. 꽈락을 넘기셔야 돼요. 그럼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최대한 빨리 푸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보충해 주셔야 돼요. 회계학이 왜 어렵냐?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이 2배, 3배 걸리는데 그렇게 시간을 안 줘요. 문제는 시간을 많이 주면은 꽈락이 많이 안 나올 건데 시간을 많이 안 줘요. 그러면 문제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잘못 말려버리면은 시간 다 허비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감정평가 관계법규에서 좀 세이브를 해 주셔야 되고, 자, 학원론은 원래 가장 쉬운 과목이죠. 60점대 평균이면 요거는 이제 좀 쉽다고 볼 수 있어요, 진짜. 그런데 올해 갑자기 54점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관계법규도 50점대지만 갑자기 40점대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70점 정도의 목표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대충 넘기겠다 이렇게 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경제학도 어렵죠. 50점대, 40점대. 그래서 만만치 않아요. 회계학과 비슷해요. 그래도 경제학은 뭐죠? 민법과 부동산학 언론이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보충해 줄 수 있는데, 회계학은 감정평가 관계법규와만 연관됐기 때문에 진짜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빨리 푸셔야 돼요. 빨리 푸시고 회계에 시간을 주셔야 돼요. 민법은 조금 쉬운 적도 있다가 어려운 적도 있다가 좀 들쑥날쑥해요. 보면은 민법이 조금 잘 안 되는 이유는 문제가 워낙 잘 발달됐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워낙 많이 보잖아요. 문제 기술이 테크닉이 잘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발달된 문제를 잘 적응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민법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자, 2차를 봐볼까요? 평균이 이제 벌써 40점을 안 넘죠. 40점을 넘지를 못해요. 40점을 넘지 못해요. 자, 보상복규 33점, 35점 하다가 유일하게 작년에 44점 넘어가지고 합격률, 꽈락률이 30%로 떨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가 적정하거든요. 근데 너무 높아요. 보면은 꽈락률이 너무 높고. 자, 감정평가 이론 보시면 30점대고 꽈락률이 50%가 넘죠. 실무는 어마무시하죠. 작년 20년 75%가 꽈락률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실무를 못하면 결론은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 법 배울 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가 국토계획법입니다. 요거는 2차에서도 여기에 쓰는 용어들이 나오거든, 실무에서. 그러니까 잘해 주셔야 되고, 13문제는 3분의 1이죠. 그렇다 해서 이거 다 맞추겠다, 이거 욕심 부리지 마세요. 왜?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오는 거 중심으로 해서 하고 한 10문제 정도 맞추는 정도의 전략을 쓰셔야 돼요. 하지만 일단 이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유 불문. 하지만 다 맞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하고 도시정법인데, 여기 제가 가로 쳐놓은 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법제처에서 법령이 너무 길면은 약칭을 쓰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법,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은 약칭인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마음에 도정법 이렇게도 하는데, 도시정비법 4문제 나오고, 요거는 2016년에 우리 시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이 공인중개사에서는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법이고, 그런데 이게 4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이 출제 범위가 좀 한정돼 있고 요것도 한 문제 정도는 조금 틀리는 각오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건축법. 사실 이 건축법은 보면은 아예 포기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워낙 복잡하고 우리가 건축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사실적인 부분도 많고 기술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처음부터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거 조금 하고 그럼 아주 많이 출제된 부분 중심으로 해서 한 두 문제 정도는 건지시는 걸로. 좀 열정이 있으시면 조금 해서 세 문제 맞추시고 한두 문제는 무조건 건지거든요. 건축법을 아예 포기하신 분들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 법은 되게 복잡하죠. 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이거는 지적과 측량에 대한 거예요. 땅에 대한 측량과 지적 공부에 올리는 걸 얘기하는 법인데 약칭이 공간정보관리법입니다. 차라리 저는 그냥 지적 공부 및 뭐 측량 또는 지적 및 측량에 관한 법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근데 여튼 법이 이래요. 요거는 상대적으로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것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것은 보통 나올 만한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공부에 어떤 게 등록된다. 요것만 많이 하고 나머지 이렇게 나올 만한 게 됐기 때문에 그것만 하시면 거의 다 맞춰요. 뭐 많이 틀리면 한 문제? 자, 부동산 등기법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분량이 적고요. 원래는 이것도 법무사에서는 2차까지 보기 때문에 뭐 예규, 판례하면 끝도 gat도 없고요. 우리는 근데 법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법만 하니까. 그리고 나올 만한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다 맞추든지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법이 길죠.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동산 채권 담보법이라고 하는데 요 제목만 보면은 요게 무슨 법인지 알 수 있어요. 딱 이 목적이에요. 동산하고 채권을 담보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이거는 요거예요.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상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금 돈은 없는데 창고에 재고가 쌓여 있어. 그 동산. 그다음에 거래처에 채권이 있어. 그거 돈 못 받으면 지금 꽝이잖아요. 그것을 담보로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그걸 공시할 수 있는 특수한 법이에요. 사실은 일반화된 거는 저도 이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걸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딱 한 문제 나오죠. 여러분이 이제 결론은 뭐죠? 이런 거 평가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거 평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감정평가가 돼서 이런 걸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담보로 삼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빌려줘야 될지 2,000만 원을 빌려줘야 될지 이거는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감정평가사 하는 거죠. 여기 창고에 쌓인 게 이게 도대체 얼마 가치가 있냐. 이 물건이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절차 같은 것은 부동산 등기법을 따르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등기법 따르면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이 법의 특징만 좀 보시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자, 드디어 여러분이 대상이 되는 법이 요겁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에요. 요거는 저 같으면 그냥 감정평가사법이라 하겠어요. 근데 굳이 감정평가를 앞에다 내더라고요. 그냥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지 누가 해요. 근데 그리고 약칭도 감정평가법이라고 사법으로 안 해요. 다른 법들은 뭐 법무사법, 세무사법 따로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요게 되게 여러분 입장에는 중요하죠. 여러분은 나중에 되셔가지고 요 법에 따라서 업무를 하시는 거니까. 근데 요것도 딱 나올 만한 게 정해져 있어요. 암기할 거 쭉.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공시법이라는데 저는 그냥 가격 공시법이라는데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해서 조사 산정을 여러분이 하시죠. 어제 지난 설명회 때 이종수 평가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뭐 3년차 이상 뭐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공문이 날라왔다. 국가에서 사실 일거리를 주는 거죠. 가장 타 자격사들이 부러워하는 게 그거죠. 국가에서 일거리를 준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러분 일과 가장 공적인 업무의 첫 번째 이게 넘버원 표준지 공시지가. 이것도 나올 만한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국가에서 왜냐하면 나중에 감정평가법을 보면 국가에서 뭐 할 때는 감정평가사한테 이 가격을 매겨서 팔도록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국유재산을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데 사실 국유재산법은 분량을 보면 적진 않아요. 이런 것에 배 정도 돼요. 분량은 조문 분량이.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틀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올해 문제도 그냥 기존에 나왔던 걸 그대로 내주는 형상이에요. 그 파트에서. 사실은 이 자체는 되게 복잡한데 그 이 출제자가 그렇게 만들어서 막 새로운 것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개, 요게 부동산 공법이고 가장 어려운 법에 속하고 여기는 이제 출제자들이 약간씩 이제 좀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여기서 제일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맞추려면 끝도 gat도 없어요. 이거 왜 안 가르쳐 줬어요? 그냥 틀리라고 안 가르쳐 준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부동산 공법이라고 요게 제일 어렵다. 자, 그 다음에 공간정보관리법, 부동산 등기법은 그 다음에 동산 여기까지 해서 요 2개만 공인중개사 배우고 밑에는 우리만 배운다. 그리고 이 3개가 가장 쉬운 편에 속하고요. 요 2개는 2차. 우리 2차 과목. 근데 2차는 판례예요, 판례. 우리는 조문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전체적으로 배우시는 거예요, 요거를 전체적으로 배우신다. 자, 출제 범위 다시 얘기 드리면 판례 아닙니다. 1차는 판례 없어요. 아주 예전 문제를 10년 전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 정도 나오는 게 있는데 뭐 그거는 안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냥 조문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조문만. 근데 조문이 법을 처음 하신 분들 위해서 법 중에 최상의 법은 헌법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시행령이 있습니다. 자, 우리 출제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라고 정해진 건 없는데 여기까지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시행 규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가끔 나와요. 근데 그걸 다 찾아가다 보면 끝이 없죠. 그러면 나온 부분만 보자. 시행 규칙은 나온 부분만 보자. 이렇게 해야 되지. 계속 넓히면 끝이 없잖아요. 투입 대비 산출이잖아요. 자, 우리 시행규칙은 주관부서인데 국토교통부, 우리는 무조건 여러분 이제 나중에 주관부서가 국토교통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토교통부령이고 국유재산만 유일하게 기획재정부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등기법은 대부분 규칙이 있는데 대부분 규칙은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규칙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만 배우면 되고요. 자, 제가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일반적 얘기 드렸는데 이제 법을 처음 배우신 분을 위해서 법 조문 관련 조금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진짜 법을 진짜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 위한 거니까 혹시 본인이 법을 좀 배웠다 이런 분들은 지루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 위해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냥 이렇게 법이 구성되고 이렇게 읽는구나. 요거는 진짜 초딩 수준이거든요. 법을 처음 배우신 분들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보실까요? 자, 조문은, 자, 법의 구성 단위는 조문이에요. 1조, 2조. 그런데 대원칙은 한 문장으로 구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한 문장으로 구성하는 게 대원칙이에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법 구성 원칙이 있어요. 제가 인위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절대. 자, 그런데 조문 1조, 그럼 문장 딱 하나. 2조, 문장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장이 2개, 3개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1조, 2조 나누어도 되는데 내용이 비슷하다. 그랬을 때는 한 조 안에 항을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내용이 길고 복잡할 때는 항으로 나눠요. 여러분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이거 있죠. 이게 항으로 나눠요. 같은 조 안에 항으로 나눠요. 문장이 2개 이상이면 원래 항으로 나누는 게 원칙이에요. 항으로 나눠서 구분 지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조나 항에 문장을 꼭 2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밀접도 때문에. 그때 칭하는 게 있어요. 단서를 이용하는 경우, 후단을 이용하는 경우. 자, 단서는 문장을 2개 꼭 써야 되겠다. 같은 조나 항에. 그때 다만해서 애를 규정할 때 단서를 쓰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후단이라고 그래요. 전단, 후단. 자,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 이제 뒤로 넘어가 볼까요? 자, 문장을 원래 하나만 쓰는 게 맞다 했잖아요. 근데 2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밀접도 때문에. 그때는 법문과 단서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조문을 볼까요? 잘 안 보이시나요? 20조.
1항이 있죠. 그러면 2항, 3항이 있다는 얘기죠. 조 밑에 2항, 3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문장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쭉 하고 두 번째 문장 있죠. 다만 어쩌고 저쩌고 있죠. 다만.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본문이라고 그러고 요 다만 요걸 단서라고 표현해요. 자, 요거는 법을 아시는 분들은 좀 너무 웃긴 거다, 너무 당연한 거다인데 처음 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문장을 본문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문장을 단서. 이 단서는 뭐라고 해요? 애를 규정한 거예요. 본문에 대한 애외. 자, 그래서 칭할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20조 1항 단서에 따르면 하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본문과 단서. 단서는 뭐라고 해요? 애 규정. 그러면 본문을 잊어버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나 항의 주된 내용에 대한 애를 인정하는 경우도 그럴 경우에 뭐라고 표현한다고? 다만. 이런 표현을 써서 단서로 규정합니다. 요거 외에는 다 전단과 후단이에요. 요거 외에는 다 전단과 후단. 자, 전단과 후단. 요거 외에는 다 전단과 후단이거든요. 저는 그냥 이 전단과 후단이 아직도 그렇게 마음에 안 하더라도 제 책에는 그냥 1문, 2문으로 표현해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본문 단서 외에는 그냥 다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요. 1문, 2문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데 법률 용어는 전단과 후단이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문장이 두 개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전단, 두 번째 문장은 후단이에요. 본문과 단서 외에는. 자, 이거는 이제 법제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보통은 이 경우, 근데 100%가 아니에요. 통상이죠.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후단은 앞에 문장을 설명 또는 부가적으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경우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것 뿐이지 100%이 경우는 아니고 그냥 문장이 두 개 있다? 단서가 아니면 다 전단, 후단이에요. 후단은 전단의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 또는 유의사항 이런 추가적인 보완 설명을 할 때 쓰는 거고요. 전단에 대한 뭐 절차 이런 걸 쓰는 건데 한번 이거 볼까요? 국토계획법 8조죠. 6항이라는 것은 앞에 1, 2, 3, 4, 5, 5항이 있다는 거죠. 6항. 그리고 문장이 두 개죠, 여기도. 한 문장 원칙에서 애잖아요. 두 번째 문장이 이 경우죠. 이게 다만이라고 하면 뭐가 돼요? 다만이라고 하면 단서가 되고 요때는 후단이 되죠. 그러면 국토계획법 8조 제6항 후단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국토계획법 8조 제6항 후단. 그럼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전단. 근데 저는 그냥 1문, 2문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경우가 꼭 없어도 돼요. 그냥 본문과 단서 외에는 다 전단, 후단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법조문 읽다 보면은 나와요. 단서에 의하면, 후단에 의하면. 그런데 자, 본문과 단서, 전단과 후단 이렇게 조나 항의 두 문장을 하나로 묶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원칙대로 찢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뭐라 했어요? 문장이 두 개면 찢으라 했죠. 항으로. 찢으라 했잖아요. 다른 항으로 그냥 원리대로 문장별로 찢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항으로, 자, 무슨 말이냐면 본문과 단서면 한 조나 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단서를 그냥 다른 항으로 아예 찢어. 이게 원칙이죠, 이게. 이럴 때 보면은 1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써요. 자, 1항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뭐냐. 이게 단서인데 그럼 원래 여기 본문과 같은 조나 항에 들어갈 것을 원래대로 찢는 거예요. 그때 표현을 이렇게 써요. 그러면 자, 1항에도 불구하고 2항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들어간 건 이건 단서를 이렇게 원래대로 찢어놨구나.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앞에 거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앞에 거 생각하지 마. 원칙을 세워놓고 애를 규정한 거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법조문 읽다 보면 이런 거 표현이 자주 나와요. 몇 항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뭐라고요? 앞에 것은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아니야. 요거예요.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굳이 상관없고. 자, 단서를 원리대로 찢어놓은 경우를 이렇게 표현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뭐다? 단서를 원리대로 찢어놓은 거다. 그러면 애다. 1항에 대한 애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것만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법조문 읽는데 기본을 아신 거예요. 자, 법조문 체계를 좀 봐볼까? 이걸 뭐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조문이 너무 많으면 이걸 일정한 분류를 해야 되는데 편장절관인데 암기할 필요는 없어 이거. 편장절관인데
편이 될 정도면 조문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건 민법에서는 편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배우는 법은 편은 없어요. 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편 정도 되려면 독립된 조문 체계를 갖출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요거 조항, 호, 목, 방가로 일, 요거는 아셔야 돼요. 요거는 뭐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조문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조와 항까지 했죠. 조와 항까지. 자, 조와 항은 기본이 한 문장 원칙이다. 그 다음에 아닌 경우는 본문과 단서, 그 다음에 전단과 후단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 밑에 호와 목, 방가로 일이 있죠. 이건 뭐냐면 나열식. 쭉 나열할 경우에는 호, 목, 방가로 일로 내려가요. 쭉 나열하는 거예요. 좀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 볼까요? 건축법 시행령 119조죠. 면적 등의 산정 방법. 1항. 자, 항으로 나눴죠. 그러고 나서는 2항이 안 나오고 밑에 나열이 있죠. 1호, 2호 쭉 내려가. 이렇게 나열식으로 할 때는 호로 내려갑니다. 보시면 각 호의 방법, 이런 표현을 써요. 각 호의 방법. 호는 숫자 1점, 2점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나열할 때는 호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호에서 건축 면적이 쭉 나오고 다만, 여기 다만 나오죠. 그러면 119조 1항 2호 단서 이렇게 되겠죠. 단서. 근데 단서에 보면은 다만, 담, 강, 목. 자, 호 밑에 또 이렇게 쭉 나열할 경우에는 목으로 내려가요. 목은 가목, 나목, 가나다로 내려갑니다. 가목, 나목. 가목이 쭉 있죠. 쭉. 근데 이 가목 밑에 또 내려가. 그럼 건축법이 이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호는 목이 없고 그냥 다음에 구분으로 돼요. 그냥 다음에 구분. 그래서 마지막이 방가로 1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웬만한 법들은 보통 호에서 끝나요. 호. 조금 많은 것이 목. 방가로 1은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요 정도까지 내려간다. 근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칭할 수만 있으면 돼요. 자, 119조 1항 2호 가목 방가로 1 여기까지. 자, 지금 본문과 단서, 전단과 후단, 그 다음에 호, 목, 방가로 1, 2, 3 요런까지 요것만 하시면 이제 법조문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쯤에 단서를 찢어놨을 때 뭐라고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서의 의미다. 에이다. 요것만 아시면 자, 조문 읽는 거 여러분이 충분히 자, 제 책을 다시 설명하면은 중요한 부분은 다 별표로 쳐놨고요. 각 이 문장마다 근거 규정을 해놨어요. 2조, 4호조. 바로 조 밑에 나열식으로 있다는 소리. 이게 1호, 2호, 3호, 4호. 항 밑에 나열식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여기 언제 출제됐는지. 그래서 2012년 뭐 하다가 갑자기 출제되고, 과거에 출제된 건 무조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출제된 건 무조건 보셔야 돼요. 출제된 건 봐야 돼요. 출제 안 된 부분은 이제 좀 같은 범주면 보고 아니면은 너무 보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출제된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암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 아까 그게 이런 식으로 책에 도정용 기지, 도시계 수입 이런 식으로 해서 도정용 기지, 도시계 수입 이렇게 해서 왜 도시계 수입을 따로 빼놨을까요? 용도 구역과 관련된 것이 따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빼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도 보시면 중요한 거 체크하고 그리고 여기 중개사 있죠. 중개사 최근에 나온 것들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한 4, 5년 정도의 것은 다 실어놨어요. 중개사 시험에 나온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실어놨고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조문만 읽다가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그 틀린 지문 자체를 이렇게 음영 표시로 해놨어요. 틀린 것을 읽어가지고 시험에서 바로 맞출 수 있도록. 자, 이거는 이미 제가 얘기했지만, 자, 모든 걸 다 하려 하지 말아라. 그럼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올 만한 거, 나올 가능성 있는 거, 일단은 나온 거, 자주 나온 거, 그 다음에 조금 나왔더라도 한 번이나 나온 거,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 이렇게 넓혀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정리해야 된다. 그게 공부의 핵심이다. 자, 여러분 공부를 취미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취미로 하면은 지겨우면은 안 하게 돼요. 취미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죠. 공부를 이미 시작했다면 취미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잘 안 보이나요? 직업으로 하셔야 돼요. 자,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투잡 뛰는 거예요. 자, 직업의 특징은 뭐죠? 하기 싫어도 하는 거죠.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도 출근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상사가 시키면 해야 돼요. 그게 공부입니다. 근데 직업과 다른 점은 뭐죠? 자기가 안 하면 아무도 터치 안 해요. 그냥 놀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직업처럼 생각하시고요. 재밌지 않아도 재밌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새로운 지식을 취득하는 걸 재미있게 생각하셔야지 힘들다고 안 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면은 금방 지나갑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성실도를 테스트한다. 제가 이 얘기 자주 하거든요. 전문 자격증 시험은 보통 몇 년을 투자하잖아요. 그게 그냥 하루하루 성실도를 테스트한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하루하루의 성실도. 그날 할 것을 그냥 차곡차곡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지금 첫째 시간 끝났는데 9개 법을 간단간단 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암기하지 마시고요. 여기 이제 뭐 구경하기죠. 진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법이 있구나. 지금 목차만 봤는데 간단하게 지금 9개 법이니까 한 10분씩 하면 거의 끝나거든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암기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첫 번째 국토계획법부터 다음 시간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